보시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원 기자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또 특히 이제 하반기 쪽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유쾌하지 않은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잠시 잊혀졌던 또 무관심했던 세월호 참사가 재조명되고 있고 그 안에 있던 의혹들에 대한 한 발 나아간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월호 변호사로 유족들과 동고동락 하시다가 세월호 참사 관련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20대 국회에 들어오신 박주민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은평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느낌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좀 늦었다라는 느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좀 다시 조명받게 되어서 다행이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참사가 일어났을 때부터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업무 방식이나 시스템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의혹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의혹제기가 정치적인 어떤 공격일 뿐이다 라든지 또는 아무런 의미 없는 문제제기다 라는 식으로 좀 매도 당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합리적인 문제제기였구나 라는 것으로 다시 평가되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조금 늦어서 아쉽다는 것과 이제라도 다시 재조명받게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우신 점은 그때는 밝혀질 수 있었는데 좀 그때 만약에 점검이 됐으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최순실이 본격적으로 이제 재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돈을 걷고 했던 게 이제 2014년 여름 무렵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시에 문제제기대로 청와대의 어떤 대응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의혹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유족들께서 또 참 힘든 싸움을 외롭게 하고 계셨구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주변에서 가까이서 많이 접하셨을 거니까 그때 상황에 대해서 힘든 싸움 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국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가슴 아파하시고 동조하시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여러 경로로 사실과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또 가족분들 매도하는 여러 언론의 보도들 이런 것들 있으면서 많은 국민분들이 등을 좀 돌리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가족분들 상처를 많이 받으셨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가 그 당시 대응이 좀 이상하다라는 문제제기를 같은 것들을 하면은 특히나 이제 많은 공격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셨었는데 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문제제기가 합리적인 것이었다라고 평가를 좀 받으면서 요즘은 좀 다시 희망을 좀 많이 찾아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요즘은 좀 분위기들이 그래도 좋아요. 조금 기대를 하시는 거죠. 이번에 특검도 관련돼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제2특조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 야당들의 합의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하니까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기대를 좀 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뒷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제2세월호 특위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가 이제 국조 그리고 특검이 이제 신속하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번 국조특위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증인들이나 이제 모르쇠, 위증 이런 것도 있고 너무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가도 할 수가 없는 법안이 있어서 이제 그런 강제성을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특히 이제 세월호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강제력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특조위를 다시 발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검도 수사를 좀 하겠다 그러는데 이 특검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금 보니까 이제 그 특검법의 미비점 때문에 수사를 좀 원활히 하지 못한다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검이. 특검조차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원활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일각에서는 너무 그렇게 이번 케이스가 너무 명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한계가 느껴지긴 하지만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또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냐, 좀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사실 어떤 부분? 뭐 강제성이라든지 뭐 이런 수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아직 밝게 의혹만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거죠. 네, 권리를 너무 네. 침해하지는 않는 범위여야 되지 않냐라는 지금 얘기긴 아시다시피 한데. 특검의 경우에는 막 수사하는 게 아니라 막 수사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뭐 형사소송법을 벗어난 어떤 특권을 행사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모르실 텐데 특검이 신청한 영장이 많은 부분이 지금 기각되고 있어요. 압수수색 영장. 그래서 막 수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제 법안을 이제 만든다, 개정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런 알레르기라고 하는 그러신 분들이 계셔서 맨날 뭐 그런 우려 때문에 결국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졌죠. 그렇죠. 그 무렵에 이제 대통령 7시간 이런 것들 점검해 보자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을 조사하냐. 그리고 뭐 정치적인 공세다. 결국은 그런 우려 또는 그런 걱정이 최순실 박근혜 이 게이트를 키웠다라고 저는 좀 봐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될 때가 됐고요. 뭐 9.11 테러 관련돼서도 부시도 조사받았어요. 뭐 부시가 9.11 테러를 일으켰다고 조사받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제대로 일했나 한번 보자라고 국민들이 원하니까 조사받은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네. 만약에 진짜 세월호 참사 때 그렇게 돼서 조사를 좀 했으면 최순실 뭐 정윤회 이런 분들이 설 자리가 어디 있었겠어요. 네. 뭔가 정밀하고 그런 그 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다시 좀 세월호 얘기로 돌아와가지고요. 네. 최근에 이제 또 네티즌 자료가 이제 새로운 의혹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제가 지금 뭐 탄핵 소추위원이고이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올리신 8시간 반 분량의 영상을 못 봤어요. 이번에 이제 좀 일요일 날 시간을 좀 내서 좀 볼까 생각 중입니다. 나중에 따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걸로. 그리고 뭐 다양한 의혹 제기는 저는 뭐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섣불리 어느 것이 결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위험할 수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가 필요하고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또 이번에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신 게 사실 세월호 7시간 그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뭐 먹거리부터 해서 주사부터 해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고는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라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제는 이제 국민분들이 다 아시죠. 뭐 그 시간대 뭐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보고를 받았다고는 주장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조치를 하나도 안 하죠. 오히려 그날 12시 50분에 뜬금없이 기초연금 관련된 지시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 적정한 대응이 아니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특히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공무원들은 위에 이제 인사권자가 어떤 말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항상 예의주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급박한 일이 터졌는데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특별한 지시를 안 하고 오히려 다른 지시를 하고 하면은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신경 많이 쓸 필요 없구나
오히려 좀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차기 이제 또 다른 대통령이 됐을 때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혼자서 하는 거랑 또 내각을 잘 꾸리는 거랑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데 다른 곳에서도 이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미국처럼 행정의 그 강로들과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구중궁궐 같은 데 안에 있어서 이번에 청문회 때 나왔잖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뭐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정시에 출근해서 강로들과 같이 있고 퇴근한 후에도 편하게 좀 강로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표께서도 아마 그런 발언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개헌과 또 맞물려 있는 내용이어서 네.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면 이게 연임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의 어떤 평가 그리고 관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연임제가 좀 도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개헌에 대한 제 전체적인 입장부터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개헌 내용보다 우선은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개헌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개혁 과제가 이번 최순실 박근혜 개입을 통해서 밝혀졌고 그 개혁 과제들을 좀 힘을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개혁 과제들을 처리하는 건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거나 법을 개정하면 되거든요.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실 때 쉽게 정치에 관여하실 수 있는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은 헌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법을 고치면 돼요. 근데 요즘에 개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분들을 보시면 그런 어떤 손쉽게 할 수 있는 개혁 과제의 개혁을 얘기하지는 않으신 채로 권력 분정 구조,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 논의만 하세요. 참 답답합니다, 진짜. 국민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제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개헌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좀 먼저 그런 개혁 과제들 쭉 처리하고 또 특히 선거법을 바꿔서 지금 의회 의석 비율이 국민의 정치 지형을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요. 노동자분들을 위한 정치 세력도 원래 평가받은 것보다 훨씬 적은 의석을 가지고 계시고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는 분들이 의회에 제대로 진출을 못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좀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뭐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같은 걸로 바꾸고 그래서 이제 선거를 치러가지고 의회를 국민들의 의사에 진짜 부합하게 거의 100%에 가깝게 부합하게 만들고 왜냐면 의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만드니까요. 그래서 그 의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진짜 국민들의 어떤 의사를 100% 반영하는 헌법 개정안을 차분하고 세밀하게 한 번 개헌하면 수십 년 씁니다. 그러니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개헌으로 가는 게 어떤가. 그리고 물론 그 사이에 놀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을 통한 지금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개혁 과제들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되겠죠. 뭐 말씀하신 김에 이제 정치 개혁, 선거구제 그 개혁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항상 처리가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기득권에 손상이 있을까 봐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대 정당들, 특히 여당이나 야당 중에서도 거대한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선거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을 때 의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실제로 막 그래서 셈법을 해봐가지고 그 셈법대로 자신의 태도를 취하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뉴질랜드나 일본도 사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뉴질랜드는 성공하고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였던 것 같은데 일본은 실패하죠. 뉴질랜드 쪽에서는 국민 투표로 마지막에 최종 결론을 확인해서 그 뜻에 따라서 해버리고 의회에다가 일본은 맡겨요. 의회에다 맡기니까 의회에서 안 하죠. 하여튼 이번에 저희 국민분들의 이런 커다란 목소리가 나왔을 때 불합리한 제도들을 좀 많이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네. 하나같이 의원들께서 모으셨던 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기득권 내려놓기 네. 그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한번 기득권 내려놓기 하면서 뭐 뺄지를 안 될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보기에는 각 정당이 그 의석수를 잃든 늘든 뭐 하든 좀 올바른 어떤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죠. 예. 뺄지를 않자면 뭐 기득권 좀 아니잖아요. 요즘 뺄지 놓자고 하시는 선배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거보단 더 나아간 진정한 어떤 기득권 놓기는 제가 보기에 독일식 정당명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계속 그거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장하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저희 의총에서도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더욱더 힘써주시길 예.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이 정도인데 네. 제가 오늘 인터뷰 의원실 딱 들어왔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거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카메라로 비춰줘도 될까요? 이게 지저분한 지저분한데 뭐 보시죠. 네.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이게 저 카메라 탐나네요. 그 라이브용 카메라 가격도 싸다고 하시고 성능도 좋다고 하시니까. 보통 이렇게 의원실 가보면은 정돈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되게 열심히 뭔가 하시고 저기는 또 핫식스가 올려져 있고 네. 그래서 잠도 못 주무시고 하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그럼 인터뷰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새해 인사랑 뭐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6년은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또 헌정사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기로 했습니다. 2017년에는 좀 그런 일들보다는 보다 국민분들이 편안하고 즐거우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이 있을 건데요. 대선에서의 선택도 아마 그런 행복한 한 해를 만드는데 굉장히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에서의 현명한 선택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또 기원하겠습니다. 네, 시청해